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또한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페루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일본 총리가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죠.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는지요? 일단 이제 한미일 협력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 북핵 위협과 함께 이제 그 협력 체계가 강화됐어요. 바이든 정부가 제일 주력했던 게 사실은 이제 이 인태에서 한미일 협력, 특히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예. 3자 협의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에서 이시바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아직 취임은 안 했지만 미국도 이제 정권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한미일 협력 체계가 이제 계속 되느냐, 특히 약한 고리라고 여겨지는 한일 협력 체계가 계속 가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일본 내 분위기를 보면 이제 이시바 이제 정권이 탄생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 한일 협력 여기에 대한 여론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한일 협력 체계 구축한 거에 대해서는 여론이 긍정적인 편이다. 그래서 한일 협력은 계속 지지하는 이런 여론이 좀 강하다고 그러거든요. 예. 또 윤 정부는 역시 한일 협력이 일단 한미일 협력 체계, 한일 협력이 강화된 사실 윤석열 정부가 사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속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시바 정권 탄생에도 불구하고 한일 협력,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권은 이제 아직 출범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일 협력 체계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 이번 만남에서도 한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진전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렇게 봐야죠. 일단은 한미일 이 정상회의 사무국도 설치하기로 했고 예. 이제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뭐 두고 봐야겠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미 투자 1위국이에요. 제 1위국으로 예.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예상은 됩니다만 강력한 이제 대중 공세가 트럼프 2기도 시작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중국에 의지하고 있던 공급망을 일정 부분 대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이 제일 높은 데가 한국이거든요. 또 일본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 2기가 중국 대리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물론 이제 우리가 관세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이제 또 흑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담은 좀 발생하지만 그러나 트럼프 2기에 또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바이든 정부 출발한 한미일 협력 체계, 그다음에 한일 협력 체계 이거는 관성을 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현재로 봐서는. 네.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북한군의 파병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중국 내 분위기를 좀 보면 좀 곤혹스러워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반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과 어떤 불확실성 이 두 개가 이제 중국 내 어떤 지인들 흐름을 보면 그런 게 좀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북한군 파병이 결코 즐거운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중국의 딜레마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러가 밀착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영향력이 더 약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군 추가 파병을 중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억제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 좀 어려운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쇼이구 안보 서기가 러시아 국방 책임자죠. 주하이 에어쇼 계기로 지금 중국에 가서 왕이 부장을 12일 날 만났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부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는 전략적 소통이 있거든요. 소위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무기 제공은 안 하지만 이중용도 품목이라는 게 있어요. 상업용품이지만 이걸 가져다 군수품에 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 지금 중국이 막대히 공급을 하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러시아가 군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게 이제 서방 측의 의심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중국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전략적 소통이 있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어디서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냐면 아직 쿠르스크에 인민군이 10,000여 명 파견됐다고 그랬고 뭐 교전 소식이 계속 있었지만 아직 확인되는 거 없거든요. 아직 본격적인 그 북한군의 참전 내지는 전황을 바꿀 만한 어떤 참여는 좀 아직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어느 정도 러시아와는 전략적인 소통을 하고 있을 거다. 그러나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이번 정상회담의 분위기에 대해서 뭐 뉴욕타임스는 이게 뭐 트럼프에게 중국이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미묘한 좀 신경전 이런 분위기도 감지됐다는 표현들도 많이 보도를 하던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 주석으로서는 예. 이제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바이든 정부하고는 이제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바이든 정부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봐야 그건 뭐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은, 2달 조금 더 남은 2달 정도. 그러니까 사실 모든 메시지는 예. 트럼프 2기에 대해서 맞춰져야 되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투키디드 함정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신흥국과 기존 패권국이 결국 충돌로 간다는 게 이제 투키디드 함정이거든요. 예. 그 얘기를 꺼내서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를 했고 담은 높이고 마당은 좁히는 건 안 된다. 그 관세죠, 담은.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를 줄이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결국 이제 공급망, 디커플링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시진핑 2기에 대한 트럼프 2기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우려, 경고 이런 게 이제 많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정확히 그런 입장에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북러 밀착 구도라든지 트럼프 행정부가 다가와서 행할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중국은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늠이 좀 됐을까요? 중국이 상당히 어렵겠죠. 예를 들면 이제 브릭스, 중국은 이제 미국 중심의 질서에 대응을 해서 이제 브릭스라든지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그런 새로운 체계, 1대1로 체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 문제가 많아요. 성공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그리고 브릭스 같은 경우도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을 항상 견제하거든요. 브릭스가 중국이 원하는 또 러시아가 원하는 그런 그 미국에 맞서는 미국 중심의 질서의 대항 체계가 아직은 못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중국으로서는 사실 수단이 마땅치 않죠. 왜냐하면 미국이 정말로 뭐 관세를 말 그대로 60%까지는 안 가겠지만 관세를 계속 높여버리면은 대안은 없어요, 사실은. 대응할 만한 대안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게 뭐 히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갖고 이제 역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히토리도 대체 가능하거든요. 중국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트럼프 2기가 강력하게 대중 공세를 취하게 되면 중국은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이다. 그러니까 결정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게 중국의 딜레마예요. 그렇군요. 자,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중국의 좀 곤란함에 대해서도 얘기해줬지만 북한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하고 몇 차례 저희가 그런 얘기들도 나누기는 했었지만 아직까지도 뭐 어떤 뭐 발표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북한이 좀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침묵이 길어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보통 뭐 미국 대선에 대해서 금방 보도는 안 해요. 근데 몇 주 뒤에 간접적인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는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과거에 이제 하노이 미국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임기 때 계속 친분을 과시할 때마다 북한 관영 매체 입장은 이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친분은 친분이고 이익은 이익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김정은 세 차례 만났거든요.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두 번은 정상회담이었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트럼프와의 친분은 매우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죠. 그러니까 북한 역사에서 정상이 만난 건 처음이고 그것도 3번이나 만났거든요.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 캠페인 중에 계속해서 김정은을 소환했거든요. 좋은 관계.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하노이에서 북한이 원하는 타결 직전까지 갔거든요.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주고 제재를 해제하는. 근데 반면에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정치적 상처를 준 게 또 트럼프 당선인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노이에 갈 때 60시간 기차를 타고 갔고 웃으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북한 역사상 최초로 처음으로 당일날 출발 모습을 보도까지 했거든요. 확신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서 결정타를 맞고 왔죠.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는 믿지 못할 트럼프 이런 인식이 강할 거거든요. 그래서 2010년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인민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그 사과를 했거든요. 그 사실 원인을 제공한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반일 거다. 기대감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 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확신이 있어야만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도발 양상을 보면 좀 대외 위협보다는 대남 도발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향후 우리나라와 관련한 도발 양상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크게 보면 올해 대남 도발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핵 공격 훈련 여기 주력을 했는데 선거 한두 달 전부터는 이제 미국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김정은이 고농축우라늄 공장을 처음으로 공개했고 ICBM 기지도 처음으로 공개했고 뭐 숲까지 헤쳐가면서 그다음에 직전에는 화성 10공 ICBM 발사했거든요. 그건 고각 발사였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레드라인을 넘은 것 같진 않아요. 미국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 연초에 남북을 전쟁 관계를 규정하고 통일 민족 개념 삭제를 지시했어요. 완전히 해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 상순에 최고인민회를 열었는데 통일 민족 개념 삭제 여부는 몰라요. 그러나 적대적인 관계를 규정한 건 본인들이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어도 최소한 윤석열 정부 임기 때는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중저강도의 도발, 핵지대 도발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PS 교란도 거의 최장 기간 열흘 가량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중단했지만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내왔거든요. 그 이제 전단도 집어넣고 그리고 김여정이 이제 담화를 냈죠. 내서 계속해서 전단을 이번에는 남풍이 잘 안 부는데 북쪽으로 바람이 계속 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복수의 민간 단체가 지금 전단을 보내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라든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본인들이 평양 상공이 뚫렸다고 자백을 했잖아요. 김정은 집무실이. 그러니까 조만간 대규모의 이 전단 쓰레기 풍선 가능성, GPS 교란도 강도를 높일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무인기 공장을 갔거든요. 네. 그리고 무인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는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까지도 지금 도발할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보시기에 분단 후 남북 관계를 쭉 이제 고려해서 봤을 때 현재 도발 수준은 어느 정도 강도라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직접적인 주체와 원점이 확인되는 직접적인 도발은 안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휴전선 MDL 군사분계선 DMZ에서 하는 작업은 방벽이에요. 일종의 방어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고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쓰레기 풍선, 오물 풍선 때문에 이제 공세적으로 보이는데 네. 예를 들면은 직접적인 무력 도발, 해안포 사격이나 천안함 연평도, 그다음에 목함지뢰 도발 이 정도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저강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네. 의도적인 도발은 아직은 안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김여정 이미 경고했듯이 계속해서 이제 민간 단체가 전단을 보내거나 하면 아니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무인기가 또 평양에서 발견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요. 북한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중저강도의 도발을 우리에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갔습니다. 병력 지원했고 뭐 전투에 들어갔다는 이런저런 보도들도 나오는 가운데 자주포랑 개량형 방사포를 지원했고 이게 쿠르스크에 배치됐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네, 가능성이 커요. 그래요? 왜냐하면 뭐 지금 뭐 AI 그다음에 뭐 드론이 전장을 장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포격전이에요. 포격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155mm를 쓰고 러시아는 152mm를 주포로 쓰거든요. 여기 이제 사거리가 30에서 40km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간 게 이제 서울 불바다 발언의 주역들이에요. 170mm 장사정포, 그다음에 240mm 방사포. 이 사거리가 60km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240mm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김정은 참관하에 시험 발사했을 때 67km라고 본인들이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 170mm 장사정포, 국산포를 개량한 게 이제 이번에 간 것 같은데 이거 그다음에 240mm 이게 한 50문 정도, 240mm 방사포 다연장인 20문 정도면은 그러면 러시아가 전장을 상당히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러시아에게 도움이 되는 이게 사거리가 훨씬 길어지니까요. 후방에서 때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끝이지 않을 거다. 네. 방사포는 다연장이니까 추가적으로 포탄이 계속 가야 되거든요. 50mm, 170mm도 마찬가지고. 네. 향후에도 협력은 계속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